누구는 육교 밑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아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예전에 들려드렸던 책들을 한 권씩 다시 살펴보는 일이 참 즐겁습니다. 내가 이 책을 왜 골랐더라? 맞다. 이 페이지, 이 문장들 감동스러웠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또 이렇게 잊고 살았던가 여러 생각들이 들고 납니다. 사람은 지나가면 이렇게 추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책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때 주었던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잊었던 기억은 금세 되돌려 받았습니다. 지나간 책 소개할까 합니다. 자작나무 채널에서는요 2021년 2월에 들려드렸던 거였네요. 그때 썼던 원고 그대로 다시 읽어볼게요. 정원을 가지고 있던 시절,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회사 정원에 나무를 제가 심고 있거든요. 진짜 이런저런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이 진짜로 대고마고 심었어요. 나무의 특성도 몰랐고 간격도 엉망이고 물 주는 것도 일정하지 못했던 시절, 잘 돌보지 못해서 심었던 나무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여기에 어려서부터 천문학자를 꿈꾸었지만 색약 판정을 받고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에 원예 농사를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요. 그때에 나무병원 푸른 공간을 설립해서 30년째 아픈 나무를 돌봐오고 있는 30년 경력의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도심의 아픈 나무에서부터 아주 오래된 고목까지 그의 손을 거쳐서 되살아난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작가가 2019년에 편했었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를 접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얕고 짧은 지식으로 나무를 키워왔던가 탄식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얕고 짧은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부끄러웠거든요. 오늘 들려드릴 책은요, 위에서 언급했던 책 이전에 먼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2001년에 출판되었었는데요. 이 책이 20년 만에 10만 부가 판매가 되어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책을 읽었고 읽는 동안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아는 게 별로 없는 말로만 나무 애호가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책 읽는 자작나무로서 여러분들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책 말고 이전에 올려두었던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도 함께 들어보시기를 권한다라고 썼는데 지금은 삭제돼서 없습니다. 제가 조만간 다시 녹음해서 올려드릴게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만 살아서 자작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른다고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었군요. 그때 처음 소개되고 있는 나무가 자작나무예요. 이 나무가요 아주 상당히 로맨틱한 나무더라고요. 제가 또 한 로맨틱한 남자거든요. 채널 이름을 아주 잘 고른 것 같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밤새워 연애 편지를 썼었습니다. 자작나무. 물에 젖은 채로도 불에 넣으면 자작자작하며 타들어간다는 자작나무. 하얀 수피가 너무나 아름다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척 귀하게 여겼지만 워낙 추운 곳에서만 자라는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좀처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영화 닥터 지바고의 눈부신 설경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작나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눈이 시릴 만큼 하얗게 펼쳐진 설원 위에 하얀 수피를 입고 하늘로 곧게 뻗은 자작나무 숲을. 내가 자작나무를 처음 본 것은 1990년 6월 백두산에서였다. 아직도 겨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던 백두산의 하얀 자작나무는 어느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무의 여왕 그 자체였다. 잎 하나 달지 않은 나목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다운 나무도 흔치 않으리라. 예로부터 내려오는 자작나무에 관한 전설 하나. 자작나무의 하얀 수피를 조심스럽게 벗겨내 그 위에 때묻지 않은 연정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 사랑이 이루어진단다. 이루지 못할 사랑일수록 자작나무로 만든 편지가 힘을 발휘한다나. 자작나무의 수피를 보면 그 전설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가 간다. 겉보기와는 달리 자작나무의 수피는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를 어떻게 견뎌낼까 싶을 정도로 무척 연하고 부드럽다. 추위를 잘 견디기 위해 수피 밑에 지방을 잔뜩 비축해 놓다 보니 그리 된 것인데 그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전설이 효험이 있어서인지 자작나무는 오래전부터 사랑의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백두산에서 자작나무를 보았을 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밤새워 편지를 쓰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었다. 사랑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작나무의 수피 위에 말 못할 속마음을 적어 내려갔을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애틋하게 솟아나는 그 연정만큼은 막지 못했을 것이다. 한겨울밤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펜촉을 호호 불어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러 쓴 편지.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완성된 편지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볼까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감춰졌을 것이다. 수줍음에 보낼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서랍 안에서 세월과 함께 묵혀진 편지도 적지 않았으리라. 백두산에서 돌아와 자작나무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이제는 강원도 등지에서도 자작나무를 많이 볼 수 있다. 처음 강원도에 자작나무를 심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북유럽이나 만주 아니면 백두산에서나 볼 수 있던 자작나무를 이제 가까운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반갑던지. 아니, 자작나무 자체보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전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가슴 설렜던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딸아이에게 자작나무의 전설을 얘기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실소를 터뜨렸다. 요새 아이들은 답답하게 연애 편지 같은 거 쓰지 않는단다. 대신에 즉석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랑을 확인한다나. 나 너 좋아해 라는 말을 쓰고 보내고 상대가 확인하는 것까지 1분이 채 안 걸리는 사랑 전달법. 메시지를 받고 괜찮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아니다 싶으면 그 즉시 노라고 자기 표현을 한다고 한다. 내가 촌스러워서 그런가. 사랑을 쉽게 주고받는 신세대들이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문자 메시지보다는 자작나무 껍질 위에 편지를 쓰는 그 마음이 더 애틋한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쓰고 지우고 고민하고 포기하고 접었다가 다시 꺼내들어 밤을 새며 연애 편지를 쓰던 그때가 그 마음이 말이다.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준 나무, 대나무. 내 재산 목록 1호는 40년 가까이 찍어온 사진들이다. 눈에 띄는 꽃을 한두 장씩 찍은 것이 언젠가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산과 들에 자라는 온갖 식물들을 모두 찍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 사진첩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꽃과 나무 사진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다. 썩 잘 나온 사진이 아니더라도 내게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중 유독 내게 없는 게 있다. 바로 대나무꽃 사진이다. 대나무야, 서울 시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꽃은 어지간해서 눈에 띄지 않는다. 아니, 내 평생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대나무 꽃은 60년에서 120년 사이에 단 한 번 피어나기 때문이다. 나무는 보통 1년을 주기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른 봄 새순을 올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꽃을 피운 다음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엔 다음 해를 기약하며 긴 수면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나무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의 삶에서 참 많이도 벗어나 있다. 다른 나무들은 살면서 수십 번, 많게는 수천 번까지 꽃을 피우지만 대나무는 단 한 번 꽃을 피우고 즉시 생을 마감한다. 나무들에게 있어 꽃은 번영과 존속의 기원을 담은 화려한 결정체다. 이른 봄 꽃을 피운 나무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충만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나무에게 있어서 꽃은 아픔이요, 고통이다. 단 한 번 개화한다는 운명도 애달픈데 거기에 목숨마저 내놓아야 하는 대나무의 삶. 그러나 대나무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거나 다음 해를 기약하며 땅속 줄기를 지키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제대로 된 꽃을 피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만의 푸르름, 그만의 고듬을 간직한 채 말이다. 이처럼 기구한 자신의 삶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대나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대나무의 꿋꿋한 푸르름이 유독 인상 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지 싶다. 그런 대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기원을 하게 된다. 내 남은 삶이 대나무처럼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용기 있는 모습이기를.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한 세상 잘 살고 간다고 말할 수 있기를.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예전에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다. 출연 요청이 들어온 뒤 콘티를 짜기 위해 담당 작가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그이가 대뜸 하는 말. 자기 이름이 참 독특한데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란다. 그이의 이름은 권열리지였다. 나 열리지 않은데요. 나무와 관련한 현상을 나무 의사가 모를 턱이 있겠는가. 그이는 자기가 섭외를 안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한참을 미안해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열리라고 부르는데
두 나무의 뿌리가 이어지면 연리근, 서로의 줄기가 이어지면 연리목, 두 나무의 가지가 서로 이어지면 연리지라고 일컫는다. 연리지 현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그저 가지끼리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맞닿은 자리가 붙어 한 나무로 변한다. 땅 아래의 뿌리는 둘이면서 지상에 나온 부분은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다. 연리목은 가끔 만날 수 있지만 가지가 붙은 연리지는 매우 희귀하다. 바람에 상처를 입어 속살이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두 줄기가 살짝 맞닿아 있다가 그대로 붙어버리는 연리지.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한 번 연리지가 된 가지는 두 번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무 박사 임경빈 선생은 자기 집 뜰에 심은 엄나무 몇 그루를 일부러 연리지를 만들어 키우기도 했다. 나무가 빨리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나뭇가지들을 엮어 묶어 놓았다나.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할 것도 같은데 나무들에겐 왜 이런 연리지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보자.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혼자 자라도 모자랄 공간에 다른 나무가 떡하니 들어와 있다. 그렇게 가까이서 계속 자라다 보면 두 나무 중 한 그루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나무가 자랄 분량의 영양분과 햇볕을 두 나무가 서로 나눠 갖다 보니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약한 놈이 죽게 되는 것이다. 어떨 때는 두 나무가 동시에 병들어 죽기도 한다. 저희끼리 서로 살겠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엔 두 놈 다 병충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시들어버린다. 그런데 나무란 놈은 참 현명해서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서로 의기투합한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 붙어 한 몸이 되면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전화위복이랄까.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 뻗어갈 수 있는 가지수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강해진다. 연리지 현상이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워낙 흰 꽃을 피웠던 가지엔 흰 꽃이, 붉은 꽃을 피웠던 가지엔 붉은 꽃이 그대로 피어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으면서도 어떻게 한 몸을 이루며 살 수 있는지, 마치 불과 물처럼 제각각의 나무들이 일단 한 몸이 되면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사는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연리지를 보면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가 나무의 연리지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진정 행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아내는 피식 웃는다. 너무 거창하다나. 다른 부부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모습은 연리지처럼 고상하지 않다며 타박이다. 그러면서 아내는 내게 말한다. 그저 먹고 살기 정신없이 살다 보니 40년이란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고.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먹고 살기 위해 애쓴 쪽은 나보다는 아내였으니까. 솔직히 말해 나는 지금까지 하기 싫은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못했다. 단적인 예로 남들 다 하는 회사원 생활도 나는 죽기보다 싫어 안 했고 못했다. 그런 내 성향을 어떻게 아셨는지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처음에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무척 반대하셨다. 특히 장모님의 홀대는 엄청났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등등 반대할 이유야 충분했지만 그 당시에는 장모님이 왜 그리도 야속하던지
그러나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며칠을 고민 끝에 처가댁 대문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위 문구는 단 하나. 딸을 내어 놓으시오. 친구들도 모두 달려와 지원 사격을 하는 통에 텐트 시위는 어느새 그 동네 구경거리가 되었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은 결국 며칠 뒤에 뵙기를 늦었다. 참, 자네도 지독하이 라는 말이 전부였지만 아내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 꼭 그런다. 참 당신다운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쉽지 않은 결혼을 하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신혼 초 우리의 모습은 더도 덜도 말고 딱 기찻길 옆 오막살이었다. 그때 나는 중동에서 벌어온 돈으로 상계동 근처에 땅을 임대해 원예작물을 키웠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재버릇 남주랴. 남들은 잘 심지 않는 희귀한 것들만 골라 심었으니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기껏 키워놓으면 꽃 전시회 같은 데에서만 주문이 들어오는 정도였다. 결국 3년 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울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이제는 남의 밭이 되어버린 땅의 흙을 밟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내 인생 최초의 위기라면 위기였다. 그 뒤 얼마간 나는 매일 무작정 북한산에 올라갔다. 그런 나를 보는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아내는 내색 한 번 하는 법이 없었다. 늘 그냥 그렇게 다시 하루를 맞이할 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 화원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젠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세요. 내가 본격적으로 나무를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전국 탐방에 나선 건 그때부터였다. 화원 일은 전적으로 아내 몫이었다. 아내가 화원 일로 아등바등할 시간에 나는 산으로, 숲으로 나무를 찾아다녔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밖에서 살았으니 생활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낸 셈이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언 10년. 그 10년이 내겐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들으면 나를 무책임한 남편이라고 책망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책망하는 게 당연하다. 1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아내 혼자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맡아 꾸려야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을지로 2가 내외 빌딩에 있는 소나무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내 기이한 행보가 소문이 났던지 한 기업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고 나는 나무가 죽어간다는 말 한마디에 한 걸음에 달려갔다. 병이 든지 수년은 좋게 되었을 것 같은 소나무. 남들은 다들 저 나무는 안 된다며 헛고생하지 말라고 했지만 3년을 하루같이 돌본 끝에 그 나무를 살려낼 수 있었다. 그것을 계기로 나는 본격적으로 나무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무 의사로서의 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 아내는 화원 일을 그만두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아내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 내가 처음 농사 지을 때 말이야. 남들 키우는 거 안 심고 매일 이상한 것만 심었을 때 왜 안 말렸어? 그러면 아내는 말한다. 당신이 하는 일이니 그냥 되나 보다 했어요. 그걸로 끝이다. 농사 망하고 10년간의 화원 일이 힘들었을 법도 한데 그 역시 별로 괴념치 않는다는 투다.
그저 하는 말이 이렇다. 그 덕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신나게 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다. 아내는 진작부터 배우고 싶었다는 제빵 기술을 배웠고 한복 만드는 법도 익혔다. 요즘엔 나보다 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여행 좀 가자며 나를 조르는 것도 아내의 몫이다. 반평생 밖으로만 다니던 남편 대신 붙박이 노릇을 해온 게 신기할 정도다. 서로 근본이 다른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만났다. 아내는 아니라며 들은 척도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합해져 더 완성된 모습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나무의 열리지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약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열리지를 잃은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크고 풍성하게 자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열리지가 된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따로 또 같이 그렇게 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발짝씩 물러서서 한 몸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 나와 내 아내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말이다. 그래서 나는 바란다. 지난 40년이 그랬듯 내 남은 삶 또한 아내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문득 어느 커피 광고 문구가 떠오른다. 사랑한다면 카페라떼처럼이었던가. 그렇다면 나무 의사인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게다. 사랑한다면 열리지처럼.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19 무렵의 일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종영아,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칠성판이랑 수의 좀 구해오너라. 알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눕혀 염을 한 뒤 수의를 입힌다. 누가 돌아가셨나요? 하고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었지만 왠지 범접할 수 없는 느낌 때문에 나는 아무 말 없이 칠성판과 수의를 구해왔다. 장의사 집에 부탁해 맞춰온 칠성판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작았다. 딱 사람 키만한 길이에 어깨보다 약간 좁은 너비의 나무판. 거기에 마지막 가는 길에 입는다는 수의는 왜 그리 초라해 보이는지. 거슬거슬한 삼배천이 꼭 나무 껍질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줄 게 있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칠성판에 시신을 눕히는 법부터 시작해서 염하는 법, 수의 입히는 법 등 장례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손수 가르쳐 주셨다. 종영아, 사람이란 말이다.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야. 죽음을 예감하셨던 걸까? 몇 달 뒤 아버지는 잠드신 채로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촌형 곁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칠성판에 눕히고 염을 한 뒤 수의를 입히는 것을 하나씩 거들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이 났다. 뒷정리를 하는 사촌형 곁에 서서 나는 가만히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뜻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스치는 느낌. 넋을 놓고 당신을 바라보는 내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슬퍼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60년 인생살이가 지겨워 이젠 다른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아버지. 결국엔 아버지에겐 죽음이 삶의 한 일상에 불과했다. 나고 자라고 늙는 것처럼 죽음도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삶의 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제 20도 안 된 어린아들이
당신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마는.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큰 충격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후 47년 남짓 살아오면서 나는 나무에게서 언뜻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 제 수명을 다하면 조용히 삶을 마감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들. 볼품 없던 나무도, 크고 장대한 수형을 자랑하던 나무도 죽으면 그렇게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새 순을 올려 이제 막 삶을 시작하려는 나무들에게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주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막상 나이를 먹고 보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 살아온 세월보다 짧다는 걸 느낀 순간부터 삶에 대한 미련이 많아졌다.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한 줌 먼지로 사라지는 게 솔직히 두려웠다. 그렇게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인생이 그렇게 덧없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은 살면서 그토록 아등바등 몸부림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긴 후로 늙고 병든 나무를 대할 때면 마치 미래의 나를 보듯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안타까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고 어떻게든 나무를 살리려고 그 삶을 연장시키려 애썼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막아주고 싶었다. 그것이 신을 대신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다짐하면서 말이다. 물론 그 밑바닥에서는 나무 역시 나처럼 죽음이 두려울 거라는 얄팍한 자위가 숨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늙고 병든 잣나무를 만나게 되었다. 그 나무는 서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 보였다. 습관적으로 끈을 들이댄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 이런 나무를 치료하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고개를 들고 찬찬히 나뭇가지를 올려다보았다. 가지 하나하나에서 이제 그만 가게 놔줘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명이 다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나무를 치료라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게 아닐까. 결국 나는 나무에게 손 한 번 대지 못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하나의 의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그 나무가 혹시나 더 살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할 일을 미루고 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나는 그 나무가 있던 곳을 다시 찾았다. 혹시 죽음의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차일피일 미룬 시간이 1년이었다. 조바심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잣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 다가서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늙은 잣나무가 자취를 감춘 그 자리에는 어린 잣나무가 한참 자라고 있었다. 가냘픈 가지마다 연록빛 새순을 올리고 하늘을 향해 줄기를 뻗은 어린 잣나무. 내가 1년 전 늙고 병든 잣나무를 치료했더라면 결코 볼 수 없을 새 생명이었다. 미국의 근본주의자 스콧 니어링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노동력이 없어지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는 100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곡기를 끊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 결국 죽음이란 끝인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인 것이다. 자연의 품 안으로 돌아가 다른 형태의 삶을 시작하는. 아마도 어린 잣나무가 자라는 그 어딘가에는 흙으로 돌아간 늙은 잣나무의 양분이 숨어 있으리라. 휴식이 필요한 순간. 기원전 213년 진나라 시황제는 책들을
반체제적인 위험물로 간주했다. 책을 읽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똑똑한 자는 국가의 적 1호가 되는 셈이었다. 확실한 전제군주가 되기 위해 누구도 똑똑해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 생각하는 자는 누구나 황제에게 역심을 품기 마련이라는 것이 법가의 주장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을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쉴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휴식은 반성을 낳고 반성은 곧 반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만약에 시황제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예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제는 책을 읽는 것, 휴식을 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한가로운 사람이나 부릴 수 있는 사치로 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매사 지혜로운 척 살면서도 실상은 그 반대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닐는지.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거꾸로 사는 남자란다. 만날 나무나 풀 얘기만 하면서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부럽다나. 실은 그 여유가 먹고 살기에 찌들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어서 얻어진 것인데 말이다. 어쨌든 사람들은 얘기한다. 자기들도 나처럼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시간이 왜 없느냐고 물으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나에게 되묻는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왜 그럴까? 정말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인데 내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물으면 그제서야 마뜩지 않게 말한다. 그냥 사는 게 너무 바쁘다고. 매일 쳇바퀴 도는 일상인데에도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포화 상태라는 말이 떠오른다. 손에 잔뜩 쥔 채 하나도 놓지 않으려 하고 남보다 먼저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다 숨이 가쁘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왠지 고무타는 냄새가 느껴진다. 과하게 기계를 돌릴 때 풍기는 고약스런 냄새 말이다. 그해 가을이 5개 익어가도 우리 집 감나무는 허전했다. 이웃집엔 발갛게 익은 감들이 가지가 휘어질 듯 탐스러운데 학교에서 돌아온 허기진 나는 밭일하는 어머님을 찾아가 징징거렸다. 왜 우리 감나무만 감이 안 열린단가? 해거리를 하는 중이란다. 감나무도 산 목숨이어서 작년에 뿌리가 너무 힘을 많이 써 불어서 올해는 꽃도 열매도 피우지 않고 시방 뿌리 힘을 키우는 중이란다. 해거리를 할 땐 위를 쳐다보지 말고 밭 아래를 지켜봐야 하는 법이란다. 그해 가을이 다 가도록 나는 위를 쳐다보며 더는 징징대지 않았다. 땅속에 뿌리가 들으라고 나무 밑에 엎드려서 나무야 심내라, 나무야 심내라, 땅심아 들어라, 땅심아 들어라. 배고픈 만큼 소리치곤 했다. 박노해 해거리 중에서. 나무를 표현함에 있어 흔히 정중동이라는 말을 쓴다. 겉으론 움직임 하나 없이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말이다. 맞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바쁘게 쉼없이 움직인다. 사시사철 햇빛을 받아 잎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낸 다음 그것을 부지런히 뿌리와 몸통 여기저기에 운반하고 뿌리로부터 다시 물을 받아 이를 가지 끝까지 옮긴다. 가까이서 보면 나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살면서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사실 나무가 사는 목적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무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오로지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무란 놈에게는 한 가지 엉뚱한 구석이 있다. 어느 해가 되면 갑자기 열매 맺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병충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토양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꼭 삐친 사람처럼 꽃도 제대로 안 피우고 열매 맺는 것도 영 시원치 않다. 실한 열매를 기대하고 가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런 나무의 모습에 그만 맥이 빠지고 만다. 나무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것, 이를 가리켜 해거리라고 한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해를 거른다는 뜻이다. 어느 해에 열매를 너무 많이 맺고 나면 다음 해 가을에는 어김없이 빈 가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다. 큰 열매 하나를 맺는 데에는 최소한 수십 개의 잎사귀에 해당하는 영양분이 필요하다. 광합성 등 나무의 모든 생명활동이 잎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잎을 희생한 열매의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게 못 된다. 나무에게 열매는 최고의 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해에 걸쳐 열매 맺는 데에만 온 힘을 다 쏟으면 어떻게 될까?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 안의 자생력은 사라지고 점차 기력은 다하게 된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나무의 상태가 계속 나빠져 어느 순간 한계치에 달했을 때 나무가 또다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무는 해거리를 통해 한 해 동안 열매 맺기를 과감히 포기한다. 그리고 해거리 동안 모든 에너지 활동의 속도를 늦추면서 오로지 재충전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기울인다. 그동안 물과 영양분을 과도하게 옮기느라 망가져버린 기관들을 추스르고 헐거워진 뿌리를 단단히 엮으며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을 고추 세운다. 그 어떤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전원 스위치를 내린 나무가 해거리에 하는 게 있다면 오직 하나, 휴식이다. 옆 나무가 열매를 맺건 말건 개의치 않고 쉴 때는 정말 확실하게 쉬기만 한다. 그리고 1년간의 긴 휴식이 끝난 다음 해에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접고 해거리를 통해 과감하게 휴식을 취할 줄 아는 나무. 일부 식물학자들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나무들은 하나같이 당연하게 행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 역시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휴식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다. 수천 년 전 시황제가 왜 사람들의 휴식을 금했는지는 한번 되짚어 볼 일이다. 삶에서 진정한 휴식은 흔히 생각하듯 놀고 먹는 게 아니다. 삶에 대해 반성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이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바쁘고 숨가쁘기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만들어라. 일을 배우고 익히듯 쉬는 것도 배우고 익힐 노릇이다. 나무는 오늘도 나에게 조용히 가르쳐준다. 휴식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삶의 중요한 자양분임을.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늘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우리 나무님들이 뭘 하면서 어디에서 이 책과 함께 하셨을까? 나의 목소리와 함께 하셨을까? 잠자는 공간에서, 아침 운동하면서, 점심 식사 뒤에, 또 산책하는 길에서, 퇴근하는 전철길일까? 빨래를 덜거나 개면서 또는 설거지를 하면서일 수도 있겠고요. 이 책을 어디에서 어떻게 듣고 계셨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진짜로 궁금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